키워드를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많은 것들을 읽고 보고 하셔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간적 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기초가 잘 구성이 돼야지만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 키워드 한 200개 정도 뽑아냈는데 사실은 시간도 많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본인의 판단이고요. 이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거를 뭐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 지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사실 전체는 트렌드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시간적인 투자 부분들도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준기로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용어가 준비가 되면 이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정리. 저는 이걸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까 답안지 얘기했죠. 22줄. 이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모식도. 그래서 1번 ESST. 그러면 1. 개념. 2. 구성요소. 3. 필요성. 4. 설립 배경. 5. 활용. 이거 개념 4줄, 4줄을 3줄, 4줄, 5줄, 2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페이지가 되거든요. 한 페이지로 용어를 각자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심으로 해서 이게 200개를 하면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간단한 용어들도 있지만 좀 내용이 길어지는 용어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1.5페이지가 되는 경우나 그러니까 2페이지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길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200개를 예를 들어 200개를 정리하는데 2개월이면은 약 60일 정도고요. 곱하기 하루에 3시간 정도만 한다면은 180일이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2개를 준비하는데 200개를 준비하려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는 아니죠. 그러니까 180일이 아니고 180시간이네요. 한 시간에 용어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거는 자료를 구했는데 막 A4로 따져가지고 한 서너 페이지 정도를 말 그대로 22줄 그 A4 한 장, 답안지 한 장으로 정리하려면 한 시간에 줄인다? 읽어보는 것도 한 3,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읽어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랬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런 거 하나의 단어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 있고 그걸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왜? 결국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줄여 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줄여도 200페이지면 200페이지를 머릿속으로 외운다? 이거는 인간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한 2달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결국은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요 과정하고 요 과정이 잘 정리가 돼서 내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자신도 생기고, 그리고 그 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요 단계는 논술을 준비합니다. 아까 논술은 한 문제당 3.5페이지 정도가 준비가 될 거고요. 이 정도 쓰셔야 되는 거고, 이보다 적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키워드만 다 들어간다면. 근데 14페이지, 전체적으로 답안지 14페이지 중에서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거를 구성해 나가다 보면은 이 정도 이제 금방 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제가 생태 네트워크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서 경관 연결성이 갖는 의의와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에서의 적용 방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아까 용어를 우리가 준비를 했었잖아요. 생태 네트워크, 그 다음에 경관 연결성,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한 게, 서론 1번 난 뭐뭐뭐에 대해서 쓰겠다. 2번 뭐 예를 들어서 생태 네트워크란 무엇이며 경관 연결성은 무엇이고, 3번 여기서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는 뭐다. 이런 거 쓰겠다고 이제 간략하게 0.5페이지가 가고요.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생태 네트워크란 1. 구성 요소, 아니 개념부터 가야죠. 생태 네트워크란 무엇이냐. 2번 구성 요소, 이게 0.5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관 연결성. 여기서는 생태 네트워크에 대한 것보다는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경관 연결성이란 1. 개념, 2. 구성 요소, 3. 생태 네트워크 내에서의 의의, 4. 이 경관 연결성을 평가하는 필요성이나 평가 방법.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 그리고 이게 세 개,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란 무엇이고, 의의가 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방안. 얘가 한 페이지, 얘가 0.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적는 거고요. 다만 키워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여기, 요거 세 개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때 용어로 정리를 해두었다고 하면 각자 한 페이지씩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자기가 반 페이지를 주든 한 페이지든, 만약에 내가 요 부분에 좀 자신이 없다면 얘를 한 페이지로 늘리고 얘를 줄이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자신 있는 것들을 한 페이지 쓰고 약간 자신 없는 것들은 중요 키워드만 들어가게 해서 반 페이지로 줄이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마지막 적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정말 기술적으로 꼭 적용에 대한 방법들이 구체로 돼 있다면 이게 답이 있는 거라면 적어야겠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들어간 이런 부분들은 그 문제를 내신 분들이 이 수험생들 그러니까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실무 능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짝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방 사실 정확한 답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예상 문제들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뽑아서 2달 동안 요거를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요 단계까지 이 중기까지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시간을 좀 더 줄여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 아예 3개월 정도로 투자를 하고 요거를 한 달 정도로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3개월 하면 너무 루즈해지거든요. 왜? 시간이 많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달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마무리 단계 요 때는 뭐냐 0.5페이지 아니 한 페이지나 이렇게 용어를 그 정리했던 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거죠. 물론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컨닝 페이퍼가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뭐 이러면서 슬쩍슬쩍 보고 그리고 시험 막판 보기 전에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내는 부분들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게 장판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0.5페이지로 돼 있던 것들을 A4 하나에 심한 경우에는 뭐 12개까지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9개네요. 아니 12개네요. 여기 이렇게 하나씩. 뭐 ESSD 그러면은 단어만 한 6개 이렇게 넣어.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보면서 외울 수 있는 아니면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는 정말 쓰는 것도 귀찮고 너무 힘들고 양도 이제 점점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0페이지 만들어졌죠. 이거 하다 보면 한 더 100페이지 정도 돼요.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한 3, 400페이지 되거든요. 책 한 권을 다 어떻게 읽느냐, 외우느냐, 이게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되게 쫓기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25분 안에 논술 문제 하나를 쓴다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쫓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자 시작하자마자 주축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 동안 자기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해서 워드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외우기도 하고 뭐 좀 해보자. 그래갖고 워드를 치면서 외우기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뭐 그 차 그 앞 유리에다가 낙서 비슷하게 주요 키워드 쓰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지하철 탈 때는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그냥 듣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그 시험 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적용 방안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만을 외워가지고 그걸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연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 구성으로 해서 핵심축, 광역 생태축, 그 다음에 도시 생태축, 이거는 뭐 5대, 4대, 이거는
비오톱 생태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크기 순으로 이제 규모가 작아지는 순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따라서 매질에 따라서는 화이트, 블루, 그린, 골드, 바람, 물, 녹지, 토양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갖는 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연결을 가야 되고요. 스페이스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바람 생성지니까 산림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천하고의 연결성도 중요하고요. 공간 개념으로 블루는 물이라는 주제니까 하천, 호소,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레인가든, 또 나중에 보겠지만 LID하고 연결성도 중요하고요. 이건 뭐막 그 녹지, 공원, 산림, 비오톱 연관성들이 있었고요. 토양은 말 그대로 흙이죠. 그러면 층위 구성 어떤 토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입도, 경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나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태 네트워크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써서 나갈까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보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런 연결성 가로 세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갖고 가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큰 틀에서는 공부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들이 정해지겠지만 작은 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연결에 대한 정리 부분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암기를 하거나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진도는 그 교재에 있는 부분에 충실해서 전개를 할 거고요.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교재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따로 설명드릴 부분도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업은 주로 교재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별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에 나왔던 것들이다. 이런 것들면은 뭐 나왔다 그래서 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출제가 뭐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별 1개에서부터 5개까지.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혹시 별을 얘기 안 하시더라도 필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키워드들은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는 강의 순서에 따라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계획 부분과 법률 부분과 생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건실무 쪽은 여기 보면 그 교재 자체에서는 뭐 생태로이터, 생태보존 협력사업, 하천습지로 주로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외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은 최근 기출문제 풀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제 전개를 어떻게 가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 단계를 가게 되면 아까 그 초기, 중기해서 중기 이상이 진행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3단계 말기 정도에 가가지고 논술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 그래서 논술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시험은 그 많은 것들을 내포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부분들이 과거의 보존에서 환경이라는 것들이 보존에서 보전으로 전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 해서 보건 개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추출하실 때서 이제 샘플을 하나 예를 들자면 환경 쪽에서는 최초에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수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에 관련돼서 수질 이렇게 그 수질 환경 관리법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유량은 국토부에서 했고요. 요것만 환경부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건 환경부 쪽에서 했었고 수량에 대한 건 국토부 쪽에서 관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유량에 대한 거는 한국수자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름을 바꾸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단순히 수질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이화학적인 그래서 BOD, COD, SS, TN, TP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수질 총량제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것만으로는 뭐에서 BOD가 1등급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환경에 좋은 거냐? 거기에서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BOD 1등급의 물은 자연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깨끗한 물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 물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거든요. 뭐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자라고 나온 개념이 이 수생태계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생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대기 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대기 쪽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다만 물은 눈으로 보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대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수질은 국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다룰 수 있는 가장 접근이 할 수 있는 이제 수생태계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물속에 있는 생물들, 수변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사대강 사업이라든가 하천 복원 사업들이 전개가 되면서 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요. 요게 이제 자연환경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환경부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자연환경을 단순히 보존, 그냥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연 생태계의 구조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현상들을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존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보전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연환경의 기능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수생태계가 단순히 그냥 놔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보다 적극적으로 가게 돼서 이 기능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복원이라는 기능을 더 강화시켜주거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복원이라는 자, 환경부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을 얘기해 위해서 환경에 단순히 숨쉬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보다 좋은 공기들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느냐, 보다 좋은 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단순히 식수 개념도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산책도 하고 뭐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환경 전체적인 사회적인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필요하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바뀌었죠.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1월 18년 1월 1일부로) 물환경 보존법으로 바뀝니다. 명칭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환경 보존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느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뭐 법이 새로 제정되는 게 아니라 단지 법 이름만 바꾸는데, 여기서 의미를 갖는 건 여기서 의미를 갖는 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환경 생태 유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유량, 그러니까 유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유량 전체적으로 하천에서의 물에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여기서 갖고 있던 개념은 하천 유지 유량 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환경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환경 생태 유량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고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환경 생태 유량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지금 환경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하천마다 그 양을 고시를 하겠다고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확률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흐름이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료를 준비를 하거나 하면서 이 흐름, 자연환경 관리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에 왜 들어가고 있는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런 교토정서나 파리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환경 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달 정도로 시간을 두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게, 막 자리에 서서 외우면 좋겠지만, 이런 식의 흐름, 물에 대한 흐름, 환경에 대한 흐름들을 알고 가면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 결국은 시험 문제는 뭐 다른 모든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 이 흐름을 이해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정리를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나가고 한 장씩 정리해 나가고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어떤 흐름도 생기고, 그 자기 나름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첫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